안녕하세요. 비팅로드 오동협입니다. 오늘은 주원세무그룹의 양도영 대표 세무사님을 모시고 상속이냐 매도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 양도영 대표 세무사님 모셨는데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빌딩로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도용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세무사님은 양도만 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래서 성함이 양도용이시잖아요. 아니요, 뭐 세금과 관련된 모든 것. 제가 얼핏 예전에 이제 듣기로는 아버님이 이제 세무사님 태어나고 난 다음에 세무사가 되어라. 그리고 양도를 전문으로 해라. 그래서 성함도 양도용으로 하신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아버님 안 계셔가지고. 그러면 오늘 뭐 얘기해 주실 상속이냐 매도냐에 대한 얘기를 한번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상속이 임박한 고령자. 고령자께서 소유한 빌딩의 매도 시기와 관련된 세금 문제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고령자가 소유한 빌딩과 관련된 세금은 크게 이걸 처분할 때 이제 양도소득세 문제도 있고 두 번째 이 상속세 문제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식들 입장에서는 고령의 부모님께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제 주변을 보더라도 맞아요. 이런 자식들이 이런 얘기를 꺼내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서운해하시거나 나 죽으란 얘기냐, 부모님 재산에 탐을 내는 건 아닌지 이렇게 오해를 살 소지는 얼마든지 있고 제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고 이 부모 자식 간에 열린 마음으로 이런 내용을 충분히 잘 얘기를 해야 평생 힘들게 일군 나의 재산을 세금도 최소화하고 그리고 매각 가치도 최대화하고 이렇게 해서 재산을 최대한으로 지키고 최소화한 세금을 부담하는 그런 솔루션을 얻기 위해서는 부모 자녀 간에 열린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도세하고 상속세 중에 어떤 세금이 더 복잡한가요? 실질적으로 양도세가 훨씬 더 복잡해요. 한간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양포세. 양도세요? 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세무사 이런 어려워서. 실제로 세무사님들 중에 안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양도세와 상속세를 비교하자면 법리적으로는 양도세가 제 피부로 느끼기에는 10배 정도는 복잡한 것 같아요. 복잡한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상속세는 법리적으로는 양도세보다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이제 덜 복잡하지만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이 많이 가요. 자료를 정리하는데 손이 많이 가고 그리고 재산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 되고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은 세무조사까지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세무사가 그런 일들을 대리하거든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좀 기나긴 여정이에요. 상속세는 그래서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양도세는 법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양도세든 상속세든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 절세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러면 절세를 위해서는 만약에 매도한다라고 하면 절세를 위해서는 언제 매도하는 게 좋나요? 절세도 절세지만 상속이 임박해서 매도하거나 소유자께서 사망한 이후에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도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급하게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그 부담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부동산이 좀 많이 소유하신 분들은 그 상속세 낼 재원이 좀 부족한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임박해서 팔 경우에는 다운해서 금매로 팔아야 되고 그렇죠. 가격에 낮춰야죠.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세금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제대로 된 가격을 받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따라서 좀 여유 있게 미리 매도 플랜을 짜서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이제 이건 좀 일반적인 거고 각자 사정에 따라 전문가라면은 빌딩 전문가 우리 빌딩로드 중개법인 오동엽 대표님이나 아니면 또 뭐 조세 전문 가까운 세무사님들하고 잘 디테일한 것은 좀 의논을 해야 돼요. 해서 잘 판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아까 제가 세금이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이 부동산을 물려받았을 때의 상속세 그리고 이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양도세 이 두 가지 세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세금의 기본 틀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근데 뭐 저도 뭐 중개를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이제 남긴 재산 때문에 유족들이 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는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이 이제
팔아서 매도 차익에서 내는 세금이 양도세 예, 예. 요 정도로 그냥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그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려면 과세 체계, 특히나 이제 고령의 그 빌딩 소유자이기 때문에 상속세 체계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을 이제 피상속인이라고 하거든요. 피상속인이 사망일, 이 사망일은 법률적으로 상속 개시일이라고 해요. 그렇죠. 상속 개시일. 그래서 이제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일 현재 남긴 재산에 대해서 부담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되는데 피상속인이 사망일 현재 남긴 재산에 대해서만 만약에 상속세를 과세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상속세를 한 푼도 징수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고령의 고액자산가가 있다고 가정을 해요. 병환이 깊어서 예.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예. 이 자식들이 유족들이 재산을 다 처분해 버리면은 처분하고 현금들을 자녀들한테 다 나눠줘 버리면은 그리고 그 현금을 다 숨겨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죠. 현금을 통장에 부동산을 팔아서 매매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서 현금을 다 감춰버리면, 감춰버리면, 숨겼다. 예. 예, 그러면은 돌아가신 날 현재 남긴 재산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현금을 찾아야죠. 숨긴 현금을. 그거 어떻게 찾을까요? 땅을 파야 되나? 보물찾기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국세청이 이 상속세를 현금을 찾으려면은 이 현금 찾아 산만리를 해야 돼요. 세법에서는 그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 세 가지 안전 장치를 걸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안전장치지만 세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험장치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꼼짝마 딴짓거리 하면은 딱 걸릴 거야 뭐 이런 건데 그게 뭡니까? 딴짓거리 하면 딱 걸리는 게.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세 가지 안전장치 중에 첫째는 사전 증여 재산을 상속세 과세할 때 합산을 하는 거예요. 예. 사전 증여 재산을 합산하는 건데 그러면 사전 증여 재산이 뭡니까? 사전 증여 재산은 이제 피상속인이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께서 돌아가신 날부터 과거 10년간 상속인 이 상속인은 이제 유족들을 의미해요. 유족들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자녀와 배우자 정도가 그쵸? 되겠죠. 증여한 재산을 의미를 해요. 그 상속세 계산할 때는 이렇게 사전에 그 상속인에게 과거 10년간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돌아가신 날로부터 전 10년 동안 증여한 게 다 상속세 계산할 때 다 포함해 버린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이런 그건 언제 증여하라는 거야? 뭐 20년 전에 하라는 거야? 세금 내다가 내가 주급하냐? 뭐. 뭐 세금 많이 냅니다. 그래서 사망일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게 있으면 합산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증여한 게 있으면 가족들한테 현실적으로 대부분 배우자나 자녀한테 증여한 게 있으면 이걸 합산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증여도 빨리빨리 해야 되네요.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미리 할수록 좋는데 뭐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빌딩을 소유한 고액자산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증여하는 것이 절세 목적에서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리하고. 근데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미리 증여하는 것이 오히려 세부담을 증가시킬 수도 있어요. 왜요? 자산 규모에 맞게 이제 상속 증여 플랜을 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중요한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상속세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재산이 10억까지는 세금을 안 내요. 그렇죠. 10억까지는 그냥 공제를 해주기 공제해 주는 때문에. 거죠. 근데 이제 그 비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재산이 딱 10억이 있는데 이걸 자녀한테 미리 증여하면은 그 10년간 5천만 원만 공제를 하거든요. 그럼 9억 5천 원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가만두고 상속세를 내도록 기다려서 세금을 내면은 세금 한 푼 안 내고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걸 미리 증여를 해버리면은 증여세를 상당한 부담을 하게 되죠. 그게 증여하고 상속의 기본 공제액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잖아요. 공제액이 다르고 또 이제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10년치 증여를 합산하고 그런 체계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미리 증여하는 게 좋고 10년 이전에라도 어떤 경우에는 뭐 재산이 얼마 안 되면 굳이 증여했다가 세금만 내다가 낭패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각자 형편에 맞게 잘 설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또 사전에 증여하면은 나중에 그게 또 상속할 때 합산이 되고 계산하고 하면은 이게 이중과세 같은 느낌도 약간 드는데. 그래서 이제 법에서는 상속세 계산할 때 그만큼 차감을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돌아가실 때 재산이 100억이고 돌아가시기 전 5년 이내에 뭐 50억을 증여했을 때 50억 증여에 대한 세금을 냈을 거잖아요. 냈으면은 50억 증여할 때 냈던 세금을 상속세 계산할 때 공제를 해줘요. 증여세 산출세액만큼. 그러면은 첫 번째가 사전 증여 재산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사전 증여인데 이제 유족들, 상속인들, 배우자나 자녀 대부분 그분들한테 증여한 건 이제 10년간 합산을 하게 돼 있고, 두 번째 장치도 마찬가지로 사전 증여와 관련된 건데 돌아가시기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게 있으면 합산을 해요. 이때는 5년간 증여한 것은 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을 제외하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상속인 외에 모든 다른 사람들한테 증여한 것은 5년 이내에 들어오는 것은 상속세 계산할 때 합산을 하게 돼 있어요. 상속인 외의 사람 그러면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나요? 뭐 이론상으로는 그 외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인데 현실적으로는 보면 실무상은 이렇죠. 뭐 며느리나 사위나 손자나 손녀 이 정도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10년, 두 번째는 5년, 뭐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장치는 이제 추정 상속 재산이라는 거예요. 추정. 추정 상속 재산은 이제 법에는 추정이라는 것과 간주 뭐 또는 의제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추정은 말 그대로 추측을 하겠다는 거예요. 추측. 그러면은 추측을 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그렇게 보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추측을 하겠다는 거니까 이 납세자가 이건 상속이 아니야 이렇게 반증을 하면은 되는 거예요. 우리 입증을 하면은 추정을 안 보고 입증을 못하면 상속으로 보겠다는 입증을 하냐 못하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상속인 계좌에서 앞서 첫 번째 장치는 10년간 상속인 외의자한테 증여한 거, 두 번째 장치는 5년간 상속인 외의자한테 증여한 거.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나 영화에 있는 그런 분들이나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한테 증여한 건 5년. 그리고 추정 상속재산은 1년 또는 2년을 봐요. 1년 또는 2년을 보는데, 자, 이런 거예요. 오늘이 26년 4월 10일이잖아요. 그죠?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은 아버님의 상속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약에 병환이 짙어서 돌아가실 게 확실해 보이면 재산을 많이 빼돌리려고 할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버님 통장에 돈 막 쓰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예금을 예를 들어 볼게요. 예금에서 또 아버님 현금이 10억 있는데 10억을 다 빼버리면은 국가 입장에서는 적어도 예금과 관련해서는 상속세를 추징할 수가 없죠. 거둘 수가 없죠. 그래서 예금의 인출액이, 여기서 인출액이라고 하면 현금뿐만 아니고 아버님 통장을 보면 출금, 예금, 잔액 이렇게 있잖아요. 통장 출금을 해보면 출금에 있는 부분, 현금 출금이 되었든 공과금을 지출했든 신용카드를 대금을 냈든 관계없이 출금에 있는 금액을 다 합해가지고 1년에 출금에 집계된 금액이 2억 이상일 경우에는 입증을 해야 돼요. 2억이요? 그게 2억 이내이면 입증을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돌아가신 분의 사용처를 가족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10원짜리 한 장 예외 없이 다 입증을 하라고 하면 너무 가혹한 거잖아요. 법이. 그렇죠. 가혹한 거기 때문에 2억의 한도를 정해놓은 거. 2억이 넘으면 입증을 해라. 그게 한 번에 나간 게 아니라 1년 동안 합계액인 거죠? 1년 동안 출금액이 2억 이상 되면 80% 입증을 해야 돼요. 그 10억 언더에서는 10억 넘어가면 또 입증 금액이 달라지고 어쨌든 그 입증을 하지 못하면 일정 산식에 의해서 인출된 금액이 상속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자식 입장에서는 아버님이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돌아가기 전에 계속 통장을 뭐 체크하지 않는 이상 뭐 그렇게 그 씀씀이가 해픈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돈을 팡팡팡 쓰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걸 자식 입장에서 조금 억울한 느낌이 좀 드는데. 그래서 고령의 자산가 분들께서는 돈을 지출하실 때 가족들한테 굳이 말씀은 안 하시더라도 자기 스스로 좀 장부를 잘 만들어 놓든지 그런 장치가 필요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유족들이 이거 입증하느라 상당히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개략적으로 좀 기준을 좀 약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1년에 2억 이상이거나 돌아가시기 전 2년에 5억 이상 출금이 되면은 출금액의 이제 일정 부분을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을 해도 입증을 못하면 일정 산식의 계산식이 좀 복잡하거든요. 1년에 2억, 2년에 5억. 그 밑으로 출금되면 괜찮겠죠. 그 이상이 출금되면 우리가 입증을 해야 돼요. 출금액이 10억이 안 되면 80%까지 입증을 해야 돼요. 10억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고. 그래서 임박했다는 것은 2년인 거죠. 2년 이내는 자용처를 잘 정리해서 살아있는 유족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언제 갈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언제 갈지를 모르니까 조금 건강이 안 좋다 싶으시면 좀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근데 정리를 하고 있는데 뭐 10년, 20년 더 있다 더 사실 수도 있는 문제고, 근데 그래도 사용처를 다 잘 정리해 놓으시는 게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한 도리다.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들이 이게 입증이 안 되면 국세청 입장에서 세금을 추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족들의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걸 좀 잘
살아계신 분께서 살아계실 때 잘 정리를 해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제가 중개를 하다 보니까 예, 예. 매도자분들한테 매도하실 때도 그냥 갑자기 야 나 팔고 싶어라고 해서 파는 게 아니다. 매도하는 것도 뭐 임차인 명도라든가 등등등 예. 따져가면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 예. 매도도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계획을 짜야 된다. 예.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세무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죽는 것도 돈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예, 예. 재산이 많다라고 하면 죽는 것도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고 예. 죽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뭐 예. 저 같은 경우 지금부터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많으세요 재산이 지금부터? 아니요, 지금부터 생각하시면 나중에는 많겠지는 기대감으로. 지금은 예,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많아지니까 예, 그때 나중에- 또 감당 못하니까. 예, 뭐 나중에 많아지겠다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런. 저도 지금부터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없는데 나중에 많아지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세 번째 안전장치까지 설명해 주셨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상속세는 이제 사망의 현재 재산 뭐 이런 것들 아니면 10년 전부터 5년 전부터 예, 예. 아니면 뭐 그냥 1, 2년 전부터 예, 이제 예. 은행 이제 통장의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쭉 해주셨는데 예, 예. 그러면 추정 상속 재산에서 이거는 뭐 현금 쪽이었는데 예. 그럼 부동산 같은 것도 부동산 팔아가지고도 예. 뭐 관련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엮여 있을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재산 종류별로 그러니까 1년에 2억, 2년에 5억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산 종류별로 이게 1년에 2억이냐, 2년에 5억이냐를 따지거든요. 따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예금은 그러하고 부동산을 팔았어요. 부동산을 팔았는데 돌아가시기 전 2년 안에 들어오는 기간 중에 매도를 했을 때 그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이 뭐 10억이다. 우리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뭐 50억, 100억 이렇게 될 건데 그걸 처분하면 그 처분한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도 입증을 해야 돼요. 통장에 있으면 괜찮지만 통장이 있으면 괜찮아요. 통장이 없고 그냥 매도 대금으로 받은 뭐 잔금이라든가 예. 이런 돈이 그게 이제 빠져나갔어요. 예, 예. 그럼 이게 어디로 갔는지 입증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 자식한테 갔으면은 자식은 이제 사전 증여 받은 뭐 이런 예, 거고. 예, 예. 이런 거죠. 이제 2년 이내 기간 중에 뭐 100억짜리를 팔았는데 예. 돈이 하나도 통장에 들어온 게 없고 자식들도 가져간 게 없다. 그러면 이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입증을 못하면 상속된 걸로 추정하겠다. 예,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고령의 우리 자산가 분들은 본인 예금이 인출되거나 또는 예, 본인 예. 자산이 처분할 때 예, 예. 돈의 어떤 사용처를 꼼꼼하게 기록해 두는 거, 뭐 수첩에 막 적어 놓던가 예, 예. 아니면 유족들한테 얘기하거나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그 남은 유족들이 곤란하지 않게끔 뭐 이제 잘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기록을 예. 잘 해놓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죽음과 세금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죽음과 세금. 예,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죽음과 상속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 고령의 상속인뿐만 아니고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도 나중에 고령이 되었을 때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고령이 되었을 때 그런 걸 잘 대응하시길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세 번째 장치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상속세는 사망의 현재 재산, 사망의 전 10년간 상속인에게 증여, 재산, 아니면 사망의 전에 뭐 5년간 상속인 외에 자에게 증여한 재산, 그리고 추정 상속 재산을 합해서 계산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 예.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분도 훨씬 복잡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큰 틀에서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모든 걸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예. 그리고 또 오늘 출연하신 이유가 이제 상속이 좀 임박한 우리 뭐 자산가들이 소유한 빌딩의 매도 시기와 관련된 세금 문제를 또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예, 예. 그 얘기는 언제 합니까? 지금 상속세 얘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나왔는데 예,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보려고요. 이제 상속이냐 매도냐 결정을 하는 이제 시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도 시기는 뭐 제가 나눠본 거에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이 법리를 이렇게 저렇게 엮어보면은 크게 한 6가지 정도로 예, 6가지. 나눌 수가 있거든요. 6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서 물론 그 6가지 경우의 수 안에도 상당히 뭐 수많은 무수한 사례들이 있을 수 있는데 큰 틀에서 6가지 정도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매도 시기는 첫째는 사망 전 10년 이전. 그러니까 오늘 26년 4월 10일에 돌아가시면은 16년 4월 10일 이전에 매도하는 경우. 둘째는 사망 전 10년 이내부터 사망 전 2년 이전까지. 그러니까 16년 4월 10일부터 24년 4월 10일까지 그 기간. 그리고 셋째는 사망 전 2년 이내 24년 4월 10일부터 26년 4월 10일까지. 그다음에 넷째는 사망 후 6개월 이내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6개월이니까 10월 10일이 되겠네요. 26년 4월 10일부터 10월 10일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그리고 다섯째는 사망 후 6개월 이후부터 15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망 후 15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경과 후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이렇게 6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6가지로 나눠놓은 게 생각보다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눠놓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주제가 이제 상속세와 양도세잖아요, 그죠? 물론 상속세는 증여세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그 시기에 따라서 세금 문제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한번 또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좀 해주죠. 케이스별로. 여기 6가지 케이스는 이제 이런 맹점은 있어요. 어떤 맹점이냐면, 일단은 사망 시점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측할 수가 없고, 빌딩과 관련해서 이제 매매는 세금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오늘 팔았는데, 미리 팔라고 해서 팔았는데 예를 들어 몇 년 이후에 이 빌딩 가격이 2배가 되어버리면 세금은 아꼈는데 양도 차익을 못 봤으니 매매가 상승분은 상당히 손해를 보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걸 배제하고,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자면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AI가 해도 한참 걸리는 일이에요. 10억 아끼려다 50억 손해보는 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논외로 하고 세금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인 사망일로부터 10년 전 매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설명부터 해주세요. 그 빌딩 외에 다른 재산이 많은 고액 자산가의 경우에는 사망 전 10년 이전에 매도하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매도 대금에서 양도세를 제외한 금액을 상속인들한테 미리 증여할 경우에, 증여를 할 수 있잖아요. 팔았으니까. 할 경우에, 아까 제가 서두에 상속세 기본 틀을 말씀드릴 때 상속 사전 증여는 최대 10년까지 합산을 하잖아요. 10년까지 합산. 그러면 10년 이전에 매매를 해버리고 가족들한테 나눠주면은 증여세는 부담하겠지만 나중에 상속세 계산할 때는 합산을 하지 않거든요. 않기 때문에 어차피 그분들이 상속세 최고세율이 지금 50% 구간인데, 어차피 이분들이 이제 고액재산가고 어차피 50% 세율을 내는 분들이면은 그 미리 매도를 해서 그 상속재산을 좀 줄이는 게,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걸 줄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분들께서는 이런 걸 감안해서 미리 좀 처분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생각해 볼 만하고, 그렇게 좀 여유 있게 팔면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금매로 팔지는 않을 거니까 좀 제대로 값을 받고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합산되기 전에 팔고 돈 받아서 뭐 이게 증여하거나 뭐 줘버려라. 그렇죠. 그리고 이 자녀들이 또 다른 대체 수단으로 투자를 해서 거기서 재산 증식이 많이 되면 상속세는 상속세대로 절세를 하고, 그럼 자녀들의 또 재산 가치는 올라가고. 그러면 이분보다 뭐 이런 경우보다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에도 10년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좀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뭐 재산 규모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상속세 부담이 없거나 좀 약하거든요. 그런 약하기 때문에. 근데 증여는 상대적으로 공제액이 적어요. 자녀들한테 10년간 성인 자녀한테 5천만 원밖에 공제를 안 해주기 때문에 미리 증여하는 게 오히려 세금 부담만 커지고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산가액이 좀 뭐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빌딩이 없고 뭐 소소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미리 증여를 안 하시는 게 괜찮아요. 어떤 게 유리한지는 그분들의 처한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법 틀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고, 각자의 경제 상황에 맞게, 재산 상황에 맞게 의사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정답은 없거든요. 정답은 각자 처한 상황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각자 처한 상황과 법을 대입했을 때 정답이 나오는 것이고, 천편일률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사망일로부터 10년 전에서 2년 전 사이에 내용인데 그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두 번째 케이스는 좀 전에 말씀하신 기간을 보는 건데, 자,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세 번째 케이스는 사망 전 2년 이내 매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걸 좀 두 개를 비교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빌딩을 매도해서 자녀한테 이제 이 매도 대금을 증여한다고 할 때, 증여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버릴게요. 자, 이 두 번째 케이스와 세 번째 케이스 모두 매도 시기가 사망일 전 10년 이내이기 때문에 두 번째 케이스든 세 번째 케이스든 사전 증여 재산이 상속세 계산에 합산되는 것은 동일해요. 동일한데, 근데 이제 그러면 양도세와 상속세도 동일한가 질문할 수 있는데, 다른 변수, 아까 뭐 다른 변수가 없다면, 다른 재산이 없고 그 경우의 수를 아주 심플하게 보자면은, 다른 변수가 없다면 상속세나 양도세가 동일해요. 동일한데, 자, 그럼
그 둘 간의 차이가 뭐냐? 바로 추정 상속 재산 문제예요. 추정 상속 재산은 사망 이전 2년 이내의 기간만 본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사망 전 2년 이전 10년 이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케이스는 추정 상속 재산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세 번째 케이스는 사망 전 2년 이내에 매도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추정 상속 재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그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시기, 그러니까 사망 전 2년 이전부터 10년 이내에 예. 그 기간 안에 매도를 하게 되면 추정 상속 재산, 적어도 부동산 매도와 관련된 추정 상속 재산은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대금이 어디로 갔느냐 우리가 입증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할 수고로움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케이스, 그러니까 사망 전 2년 이내 기간 안에 들어오면 매매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입증을 해야 돼요. 예. 안 하면 상속 재산으로 보게 돼요. 못하면은 그런 번거로움의 차이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는 상대적으로 번거로움이 덜하고 세 번째 케이스는 추정 상속 재산에 대한 입증을 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번거롭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 두 번째 케이스가 번거로움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했지만 그래도 그때도 이 매매 대금이 자녀한테 간 게 명확하면 그 증여세 문제는 피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차이는 추정 상속 재산의 입증 문제에 대한 번거로움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가 세 번째 케이스보다 조금 나은 걸로 보여지는데 매도 같은 경우도 좀 죽기 전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예. 그것도 좀 이제 매수자하고 딜을 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케이스가 낫겠네요. 그렇죠. 예, 두 번째 케이스가 낫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걸 이제 부동산 매매 대금을 통장 안에 넣어놓고 추정 상속 재산을 말씀드릴 때 예금도 돌아가시기 전 1년 내 2억 이상 출금되거나 2년 내 5억 이상 출금되면은 추정 상속 재산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부동산 매매 대금을 100억에 팔아서 100억을 통장에 넣어놓고 이걸 돌아가시기 전에 임박해서 출금을 하면은 그때는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추정상속 문제는 없지만 예금을 과다하게 출금하면은 이 또한 이제 추정상속 재산에 대한 입증은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는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두 번째 케이스가 상대적으로 번거로움이 덜하다. 그래서 미리 좀 이왕 팔기로 마음 먹었으면은 조금 미리 처분하시는 게 좋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팔았는데 재산 가치가 2배가 됐다. 네, 그런 문제는 이제 그까지 다 생각할 수는 없지만 세금만 보자면 그렇습니다. 예. 2년 전에 이제 팔았더라도 한 매도 대금을 예. 뭐 마음대로 막 쓰고 하는 건 그런 건 아니네요. 그러면 할 수 없네요. 예. 예, 그렇죠. 그건 이제 통장에서 마음대로 꺼내가면 그게 2년 안에 들어오면은 예. 상속세 과세될 리스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네 번째 케이스가 사망 후 6개월 이내. 예. 예, 이제는 이제 죽고 난 다음 문제네요. 예. 예, 세 번째 케이스까지는 죽기 전 얘기였고 예. 네 번째 케이스부터는 죽고 난 다음 얘기인데 예.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라고 하셨는데 예. 잔금을 치는 게 아니라 매매 계약일 기준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이제 법에서 매매 계약이 언제 체결됐냐를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매매 계약일 기준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럼 상속인들이 판 거잖아요.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판 게 아니라 예. 상속인들이 판. 예, 맞습니다. 그죠? 예. 네 번째뿐만 아니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케이스도 매매 계약일 기준으로 이 기간을 구분을 해요. 잔금 치르기나 등기 넘어가는 기준이 아니고 계약을 한 날이 중요한 날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네 번째 케이스, 그러니까 사망 후 6개월 이내 매도하는 경우죠. 매도하는 경우는 사망 시까지는 빌딩이 매도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돌아가신 날 현재 매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안 된 경우는 팔려고 내놨는데 예. 죽기 전에 팔고 어떻게 하려고 내놨는데 예. 안 팔렸어요. 예. 그러다가 돌아가시고 예. 그 이후에 팔리게 된 거죠. 예, 6개월 내에.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6개월 이내. 사망일 현재는 빌딩을 그대로 상속받은 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돌아가신 날 그 사망 예, 개시되는 빌딩이 있었죠. 예. 그러면은 자 세금을 계산하려면 이 빌딩 얼마짜리냐를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무나 이게 동네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이게 얼마짜리 이렇게 물어보고 할 수는 없으니까. 예, 법에서는 이게 이 재산을 평가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예, 정해져 있는데 그 평가하는 방법이 감정 평가를 받을 그렇죠. 수도 감정 있고, 받아요. 그리고 주변 시세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기준 시가. 예. 를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부터 6개월 이내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매매 계약된 금액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6개월 안에 100억에 팔기로 계약이 됐다. 예. 그러면 그 재산을 100억으로 평가를 해요.
예. 배급으로. 예, 실제 매매된 가격으로 평가해 준다. 예. 예. 그게 가장 정확하잖아요. 그쵸. 예, 그 6개월 안에 팔렸으면 그게 100억짜리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이에요, 그게. 예. 자, 그러면 이게 6개월 내에 100억의 매매 계약이 체결됐을 경우에 예. 경우를 가정해 예를 들어 볼게요. 세금 문제를. 그러면 자, 이 경우 양도세는 없어요. 양도세는 이런 거잖아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예.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인데 그러면 자, 일반적인 매매는 내가 얼마의 산 가격이 있고 예. 그 판 가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뭐 20년 전에 10억에 샀는데 예. 오늘 100억에 팔면은 90억이 남았잖아요. 예, 그럼 90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는 거예요. 상속세 같은 경우는 상속으로 취득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럼 얼마에 취득했느냐? 얼마에 취득했느냐는 상속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돼요.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예. 매도하면 실제 매도한 금액을 상속 과액으로 쳐주니까 예. 뭐 상속 과액과 매도한 금액이 같으니 예. 양도 차익도 없고 양도세도 안 낸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예. 근데 취득세를 내는 거 아닌가요? 취득세? 예, 취득세 안 내요? 취득세는 내죠. 그러면 손해잖아요. 취득세까지 붙어버리면 손해보고 그렇죠. 손해보고 판 거죠. 그래서 세금이 뭐 싫은 게 있어. 손해보고 팔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 상속 가액과 양도 가액이 같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는 예. 사망 후 6개월 이내는 그 다. 예. 양도세가 없으면 뭐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부담하는 세금이 양도세만 있다면 아주 뭐 만세 부르고 춤추고 좋을 일인데 꼭 그렇진 않아요. 이제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이 양도세도 있지만 상속세도 있잖아요, 그죠? 다른 또 재산 또 이제. 예, 상속세 이제 빌딩만 놓고 봐도 빌딩에 대한 양도세와 상속세를 다 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상속 재산을 평가할 때 그 평가액이 100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속세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고 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상속 재산이 100억으로 되니까 꼭 유리한 것만 아니다. 예, 상속세를 낼 거냐, 양도세를 낼 거냐, 또는 상속세 조금 내고 양도세 조금 내고 할 거냐. 물론 이게 그런 복잡한 유기적인 관계가 있거든요. 관계가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이 정도 되는 재산이면은 이제 뭐 그 나중에 매매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정 평가를 스스로 하거나 국세청이 직접 감정 평가를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복잡한 것까지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 기본적인 로직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꼭 뭐 양도세는 안 된다고 너무 좋아할 일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세금이 상속세와 양도세의 상관관계를 잘 활용해서 최대한 절세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볼 수는 있거든요.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작전을 짜는 것도 필요합니다.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은데. 예.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쭉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는 또 이제 어떤 사례가 있나요? 다섯 번째 케이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 후 6개월 이후부터 15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그 사이에 이제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인데 사망 후 6개월 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매매 계약된 금액 100억에 계약돼서는 그 금액을 자동으로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써버려요. 예.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고 그거는.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다섯 번째 말씀드린 기간 중에 매매가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이 4월 10일이고 뭐 12월 달에 매매가 됐다고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고 하면 그때 12월이 됐을 때 100억으로 계약이 체결됐다면 그때는 100억을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바로 쓸 수는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국세청 내부에 재산평가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그걸 평가액으로 쓸 수가 있어요. 상속재산 평가액을 정하는 방법이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케이스가 다르구나. 그래서 아까 이제 6개월 내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그걸 강제적으로 써버리고 6개월 경과해서 15개월이 되는 달 말일 사이에 매매가 되면은 그때는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벗어나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그걸 자동으로 쓸 수는 없고 평가심의위원회라는 데 심의를 거친 다음에 그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섯 번째가 상속재산 평가하는 방법이 조금 더 까다롭네요. 그렇죠. 한 단계 더 거치 바로 쓸 수는 없고 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양도세, 상속세 문제도 좀 더 복잡해요. 상속세는 사망 후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돼요. 오늘 돌아가시면은 10월 말까지
예. 10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돼요. 10월 말까지 신고해야 되는데 이 신고를 할 때 빌딩 기준 시가로 10억으로 신고를 했다고 가정할게요. 예. 10억으로 신고를 했는데 사망 후 10개월 되는 무렵에 만약에 50억의 매매 계약 체결됐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이때도 양도세는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 상속받은 부동산의 그 양도세를 계산할 때그 상속 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든 사례의 경우에는 상속 당시 평가액을 얼마로 해야 될까요? 10억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예. 10억으로 할 수도 있는데 1차적으로는 10억이 맞아요. 10억이 맞는데 10억이 맞지만 또 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버리면은 그냥 50억이 평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정하는 거잖아요. 평가심의위원회는 이제 상속인이 청구할 수도 있고 신청할 수도 있고 세무공무원이 청구할 수도 있고 예. 이제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이 할 수 있는 기간은 좀 그 기간 제한이 있거든요. 예. 케이스마다 제한이 있는데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을 되고 세무공무원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고 그래요. 예. 그럼 각각 뭐 양도세하고 상속세 이것도 다 달라지겠네요. 예, 그 이제 뭐 10억으로 평가되면 상속세는 빌딩이 10억으로 평가되는 게 상대적으로 적을 거잖아요. 적은데, 근데 양도세는 이제 50억에서 10억을 뺀 40억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니까 양도세 부담은 굉장히 높겠죠. 이에 비해서 만약에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이걸 50억으로 결정을 한다면은 양도세는 안 나오겠죠, 그죠? 예. 근데 상속세 부담은 이제 그렇죠. 월등히 이제 확 올라가요. 예. 그래서 상속세와 양도세는 좀 반대 관계에 있다. 예. 근데 정비례는 또 아니에요. 양도세가 1억 늘어난다고 상속세가 1억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양도세는 1억 늘어났는데 상속세는 뭐 3억까지는 아니지만 뭐 1억 5천이 줄어들 수도 있고 반대 관계지만 정비례나 정액 반비례는 아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 6번째가 이제 뭐 6번째 케이스도 한번 얘기해 주시세요. 6번째 케이스는 이제 사망 후 15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이 지난 이후에 매매 계약 체결되는 경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상속세하고 양도세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이제 상속받은 빌딩을 기준 시가 10억으로 신고를 했고 그리고 사망 후 예를 들어 20개월 무렵에 이 빌딩을 50억에 매매 계약 체결했다고 가정해 보면 이 경우에 국세청 그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이걸 50억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무소불위 국세청에서는 뭐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 5번째 케이스 그러니까 즉 사망 후 6개월 이후 사망 후 15개월 되는 달에 말일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매매 계약된 금액을 평가액으로 사용 가능해요. 그런데 6번째 케이스의 기간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그때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 50억을 평가액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10억으로 신고했고 그걸로 결정이 돼버리면은 결정된 다음에 6번째 말씀드린 기간 중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그때는 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날 현재 빌딩이 있고 이 빌딩이 그러면 6개월 안에 매매가 되면은 50억에 매매되면 50억으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6개월 벗어나서 15개월을 되는 달에 말일까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고 15개월 넘어가면은 심의를 안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돌아가셨고 오늘 빌딩을 남기셨는데 10년 뒤에 100억이 팔렸어요. 그럼 10년 뒤에 팔린 금액을 오늘의 평가액으로 볼 수 없겠죠. 그렇죠. 10년간 물가 상승이 얼마고 경제 변동이 얼마고 이게 지금 전혀 다른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금액이기 때문에 법에서는 기간을 최장 15개월까지로 잘라 놓은 거예요. 15개월 정도 있으면은 15개월 정도 기간 안에 팔리면 돌아가신 날 현재 재산한 가치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그 이면이 깔려 있는 거죠. 근데 무한정 늘려가지고 뭐 10년, 20년 뒤에 팔린 금액을 상속재산 평가액으로는 쓸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이치적으로도. 그럼 5번째, 6번째 차이는 매매 계약 때 체결된 금액에 대한 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로 보면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아까 좀 말씀하셨던 예로 든 사례에서 양도세하고 상속세 문제를 좀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 빌딩은 10억으로 반영하고 양도세는 양도차액 그러니까 50억에서 10억을 뺀 40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머리가 좀 많이 아파요. 세무사님이 워낙 이제 상속세라든가 양도세 이런 어떤 계산들을 아니면 고객분들
예, 우리 예. 납세자분들의 어떤 세금 신고를 대행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조금 더 우리 구독하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려고 하시다 보니 디테일하게 막 쪼개서 얘기하시는데 제가 듣고 있는데도 머리가 아프거든요. 아, 이게 예. 그만큼 세금은 머리 아픈 거다라는 예. 걸 다시 한번 느꼈고, 그리고 이제 죽음하고 이제 뭐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는 얘기도 하긴 하셨는데 예, 예. 오늘 내용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돈 많은 분들은 빨리빨리 정리하고 예, 예. 하는 게 제일 좋구나. 예, 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최대한 빨리 내 재산들 정리해가지고 자녀분들한테 나눠주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게 세금적인 부분에서 뭐 상속이든 증여든 아니면 뭐 양도든 이런 거 다 따져봤을 때 좋구나. 빨리 팔고 그냥 정리해라 라는 생각으로 좀 정리가 되거든 저는요. 그럼 이제 세무사님이 오늘 내용을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보령의 빌딩 소유자라면 예. 상속 계획을 미리미리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세우시는 게 좋고, 빌딩을 팔아야 자녀들이 상속세를 부담할 자금이 마련되는 경우라면 최고의 가격에 매도할 수 있도록 좀 여유 있게 매도 플랜을 짜시고, 그리고 상속세와 양도세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격은 최대로 받고 세금은 최소로 하고 내 손해가 최소화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기초로 기초지식 삼아서 빌딩 노드 중개법인 같은 빌딩 전문가나 가까운 세무사님들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각자 재산 상황에 따라 플랜이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뭐 여유 있고 현금이 흘러 넘치시는 분들은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니까 미리미리 계획을 잘 짜셔서 내 재산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방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 양도세하고 상속세 이런 어떤 특수한 세금들의 신고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우리 주원 세무그룹의 양도영 대표 세무사님 모시고 양도세하고 상속세에 대한 얘기를 쭉 해봤는데, 여러분들 많이 버셔서 많이 세금 내는 애국자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금은 좀 적게 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절세를 하면서 뭐 이제 조금씩 자산 활동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런 어떤 내용으로 방송을 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빌딩 부자가 되고 자산가가 되는 그날까지 빌딩노들은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